이것은 한 남자의 일기입니다. 결혼 22년 차 평범한 가장이었던 한 남자가 남긴 기록입니다.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살아온 그 평범한 일상의 기록. 하지만 그 안에는 후회와 회한,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기는 2006년 9월 충남 논산의 한 빈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아내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묵직했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어떤 페이지는 깨끗하고 정갈했지만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글씨체가 흐트러졌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 일기를 남겼을까요? 누구에게 읽히기를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죄를 기록하고 싶었던 걸까요? 혹은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서 아내를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일기장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아무것도 새롭지 않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47일째. 오늘부터 당신과의 시간을 기록하려고 한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내가 당신에게 했던 것들을, 그리고 당신이 내게 해주었던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목숨 버려서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한 여자를 쓸쓸하게 죽게 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내가 나도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벌을 받더라도 죽은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 만나고 싶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가 사랑했지만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고 소중했지만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2001년 결혼 17년 차. 1월. 2001년 결혼한 지 17년 차. 네 번의 선을 보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나보란 가족의 권유에 다섯 번째의 맞선에서 나타난 지금의 내 아내. 생머리에 옆가르마를 하고 깜찍하게 하나로 묶은 채로 날 보며 웃어주었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했다. 그때가 1984년 봄이었다. 서울 명동의 어느 작은 찻집. 나는 28, 그녀는 25이었다. 3월의 따뜻한 오후였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장되어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2시 정각. 찻집 문이 열렸다.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그녀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얼른 일어나 손을 들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다. 살짝 화장을 한 얼굴, 수줍게 미소 짓는 입술.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그 목소리가 참 곱고 예뻤다. 종소리처럼 맑았다. 아니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앉으세요. 나는 의자를 빼주었다. 그녀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개 받으셨죠? 저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회사원이고요. 삼성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들었어요. 저는 이미숙입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창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다.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특히 시를 좋아한다고. 음악도 좋아해서 가끔 콘서트에 간다고 했다.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엄마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볼이 살짝 붉어지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수줍게 시선을 내리는 모습도. 커피잔을 들 때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리는 모습도. 2시간이 훌쩍 지났다. 찻집이 붐비기 시작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정말 그랬다. 저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그 후 우리는 매주 만났다. 영화를 보러 갔고, 공원을 산책했고, 전시회에 갔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 만날 때마다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들었다. 5월의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미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해 가을 10월의 맑은 날 우리는 결혼했다. 신혼은 정말 행복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천국 같았다.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퇴근하면 현관에서 나를 맞아주는 그녀의 미소. 여보, 왔어요? 하는 그 목소리. 집 안에서 풍기는 저녁 냄새.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프로젝트가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당신은? 은행이 바빴어요. 월말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던 시간들. 가을 햇살 아래서 낙엽을 밟으며 걷던 그 시간들. 겨울이면 함께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걷던 시간들. 봄이면 꽃 구경을 가던 시간들. 여보, 저기 벚꽃 봐요.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네. 근데 당신이 더 예뻐.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1986년 첫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출산 당일 나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내가 있는 병실로 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품에 작은 생명을 안고 있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아내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다. 아기를 내려다봤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죠? 응, 정말 예뻐. 당신 닮아서. 나도 행복했다. 우리 가족이 생겼다. 나는 이제 아빠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았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갔다. 아이는 밤에 자주 울었다. 아내는 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아이를 돌봤다.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재우고. 미안해요. 제가 아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괜찮아? 이해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다. 예전처럼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퇴근해도 아내는 아기에게 매달려 있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아기가 울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났다. 예전처럼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는 일도 줄어들었다. 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머리도 대충 묶었다. 여보, 오늘 머리 좀 하지 그래? 아기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요. 미용실 갈 시간도 없고, 그래도 당신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아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밥하고, 제가 분신술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988년 둘째가 태어났다. 또 딸이었다. 아들이길 바랬는데. 내가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는 더욱 지쳐갔다. 두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다. 장난감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빨래가 쌓여 있었다. 여보, 집 좀 치우지 그래? 지금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우유를 쏟아서. 항상 핑계야. 핑계가 아니에요. 당신은 회사만 갔다 오면 되니까 편하죠. 나는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밥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아내가 소리쳤다. 나도 소리쳤다. 나도 회사에서 힘들다고.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당신은 회사에서라도 어른들이랑 대화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아기 말만 들어요. 우유, 응가 이것만 듣는다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1991년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다.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귀한 손자. 하지만 아내는 더욱 힘들어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완전히 지쳐갔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애들 좀 봐주세요. 제발. 나 좀 쉬고 싶어요. 난 회사 일도 바쁘다고. 육아는 원래 엄마가 하는 거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돌봤다. 그렇게 사랑하며 한두 해가 지나고 3명의 아이들을 낳고 점점 싸우는 횟수도 많아지며 17년째가 되었다. 10월. 그날도 야근을 하는 척하고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요즘 나는 자주 그랬다. 집에 가기 싫었다. 어질러진 집, 지친 아내, 시끄러운 아이들. 그게 싫었다. 과장님, 한 잔 더 하시죠. 후배가 소주잔을 채워주었다.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집에 가기 싫어요? 동료가 웃으며 물었다. 그런가 봐. 요즘 집에 가면 뭐랄까 답답해. 저도 그래요. 아내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우리는 아내와 결혼 생활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술을 마시니 기분이 나아졌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분식, 찌꺼기를 바닥에 앉아 손으로 집어먹으며 당신 왔어요? 인사를 한다. 거실 바닥에는 떡볶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국물이 흘러서 바닥이 지저분했다. 순대 접시도 있었고 튀김 봉지도 있었다.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그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아이들이 먹다 남긴 떡볶이와 순대를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다. 젓가락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머리는 산발이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쪽 다리를 구부려 가슴에 대고 순대를 집어먹는 아내의 저런 모습이 신물이 난다. 난 속으로 보기 싫을 정도로 추하다는 생각을 한 채 대꾸도 안 하고 넥타이를 풀며 방으로 향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남편 기다리면서 저녁이라도 차려놓고 있어야지. 아이들 남긴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앉았어. 화가 났다. 실망했다. 결혼 전에 봤던 그 예쁘고 단정했던 여자는 어디 갔을까? 이 지저분하고 추한 여자는 누구일까? 살짝 열려진 문틈새로 아내가 오물오물 분식을 먹으며 내 모습을 힐끔힐끔 살펴보는 게 보였다. 그러더니 떡볶이 먹은 손 그대로 방으로 들어오더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묻는다. 손도 씻지 않고 들어왔다. 떡볶이 국물이 묻은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걱정이 거슬렸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당신이 뭘 알아? 혼자 있고 싶으니까 좀 나가, 냄새나.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눈이 커졌다가 금세 축 처졌다. 입술이 떨렸다. 미안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게 더 화가 났다. 문소리가 크게 들리자 방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와 아내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아빠랑 싸웠어? 큰딸이 물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들어가서 책 봐. 아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또 화냈어? 둘째 딸이 물었다. 아니야. 아빠가 피곤하셔서 그래. 들어가. 엄마 왜 이래요? 아빠가 피곤해서 들어오셨는데. 둘째 딸이 아내에게 나무라듯 말했다. 나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거실에 남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걸레질을 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축 처진 어깨, 구부정한 등,
잠시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밀어냈다.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해? 아내가 잘못한 거잖아. 나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술 기운에 금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차려놓았다. 아침 드세요. 응. 나는 대답만 하고 신문을 봤다. 아내는 아이들 도시락을 쌌다. 큰 딸과 둘째 딸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막내 아들은 유치원에 다녔다.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인사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나는 아이들에게만 대답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여보,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냥 같이 저녁 먹으면 좋겠어서요. 볼 일 있으면 못 들어와. 네,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출근하면서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내는 현관에 서서 나를 배웅했지만 나는 다녀올게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시간을 때웠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잠든 모양이었다. 부엌에 가니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랩으로 덮여 있었다.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여보, 저녁 차려뒀어요. 데워 드세요. 나는 쪽지를 구겨서 버렸다. 밥상도 보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2002년 마이너스 결혼 18년 차. 6월. 2002년. 결혼한 지 18년 차.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는 것도 이제 지겨워지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즐거울 것 없는 일상.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자고 또 출근하고. 매일이 똑같았다. 그런데 2002년은 달랐다. 내 인생의 지루함을 없애주는 2002 월드컵이란 것이 찾아왔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전 국민이 들떠 있었다.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월드컵 붐을 타고 회사에서도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일찍 퇴근하게 해주는 등 모두 정신적으로 흥분한 상태였고 다들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을 제지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6월 4일 한국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폴란드와의 경기. 회사는 오후 3시에 조기 퇴근을 시켜주었다. 과장님, 오늘 어디서 보실 거예요? 후배가 물었다. 집에서 봐야지. 애들이랑 같이. 저도 집에 가서 봐야겠어요. 아내랑 같이요. 동료들도 모두 집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는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 이상했다. 며칠 만에 해가 있을 때 집에 가는 거였다. 퇴근길 집에 오는데 치킨집이 보인다. 간판에 월드컵 특별 할인 이라고 써 있었다. 그래,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거리 사들고 집에서 축구나 봐야겠다. 치킨 세트 하나요. 네. 20분 정도 걸려요. 기다리시겠어요? 네. 치킨을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봤다. 치킨집도 월드컵 분위기였다. TV가 켜져 있었고 벽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응원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애들이 좋아하겠네.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자고 나서 들어오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니까 주말에만 얼굴을 봤다. 치킨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다. 축구 시작하기 딱 10분 전에 맞춰 집에 도착했다.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치킨 냄새가 집 안에 퍼졌다. 아빠. 아빠 왔다. 치킨이다. 아이들이 방에서 우르르 나왔다. 나보다 치킨을 더 반기는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치킨 봉지를 내 손에서 쏙 빼마로 TV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가 방에 있는 아내에게 소리친다. 엄마. 축구 시작할 때 되면 불러달라며. 이제 할 거야, 빨리 나와. 큰딸이 소리쳤다. 16살이었다. 중학교 3학년. 알았어. 잠깐만. 아내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렸다. 나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다. 아이들은 이미 치킨 박스를 열고 있었다.
우와, 맛있겠다. 나 다리 먹을래. 나는 날개. 아이들이 치킨을 나눠 먹기 시작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작은 아들이 아내를 부르자마자 아내는 빨간색 레드티를 입고 상기된 표정으로 마루로 나온다. 빨간 티셔츠에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써 있었다. 얼굴에는 태극기 스티커를 붙였다.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두르고 있었다. 축구의 축자도 모르던 아내가 저런 티를 입고 나오니 웃기지도 않았다. 뭐야, 어디 나가서 응원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어. 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짜증 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동네에서 4,000원 주고 티셔츠를 샀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여보, 이거 봐요. 오늘 시장 갔다가 샀어요. 4,000원밖에 안 했어요. 저렴하죠? 우리 오늘 이기면 좋겠어요. 아내가 내 옆에 앉으며 내 팔을 붙들고 이거저거 설명하는 아내가 짜증나 팔을 신경질적으로 떼고 TV 앞에 앉았다. 가만히 좀 있어. 경기 시작한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들떠 있었다. TV를 켰다. 경기장 분위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붉은 물결. 대한민국. 함성.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 경기가 시작됐다. 처음 몇 분은 팽팽했다. 한국도 폴란드도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22분 황선홍이 골을 넣었다. 골! 아나운서가 소리쳤다. 와! 집안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다. 나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들어갔다. 들어갔어. 내가 사온 치킨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 평소에 치킨 같은 걸 좋아하지도 않는 아내도 목살을 집어뜯고 있다. 치킨을 먹는 아내의 통통한 팔뚝이 더 두꺼워 보여보기 싫다. 게다가 목살을 뜯다가 치킨 조각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아, 진짜. 내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아내가 황급히 치킨 조각을 주었다. 어쩜 저렇게 미운 것만 골라서 하지. 기름 묻은 바닥을 휴지로 닦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 경기는 계속됐다. 53분 유상철이 추가골을 넣었다. 또 들어갔다. 2-0으로 한국이 이기고 있었다. 76분 폴란드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운 좋게 위기를 넘겼다. 집안이 긴장했다. 아, 위험했다. 아빠, 설마 우리가 지진 않겠지? 아니야, 이길 거야. 다행히 더 이상 실점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났다. 2-0으로 한국이 승리했다. 이겼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다. 아내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우리 이겼어요. 이겼어.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내의 흥분이 과하다고 생각했다. 축구도 모르면서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숙제를 해야 했다. 거실에는 나와 아내만 남았다. 아내가 치킨 박스를 치우고 있었다. 여보, 응, 오늘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봤잖아요. 그래. 다음 경기도 같이 봐요. 네? 아내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볼 일 있으면 못 봐. 그래도 되도록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 잠깐 생각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었네. 언제 이렇게 모여본 게 몇 달 만이지?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다. 한국의 다음 경기는 6월 10일 미국과의 경기였다. 그날도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시켜줄 거라고 했다. 6월 10일이 왔다. 역시 회사는 조기 퇴근을 시켜주었다. 오늘도 치킨 사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번거로워서 그냥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준비를 해놨다. 거실 테이블에는 간식이 가득했다. 과자, 음료수, 과일. 여보 왔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래.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경기가 시작됐다. 미국은 강팀이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예상대로 경기는 팽팽했다. 전반전은 0-0으로 끝났다. 후반전도 마찬가지였다. 양 팀 모두 많은 골을 넣지 못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났다. 1-1 무승부. 양 팀이 각각 한 골씩 넣었다. 무승부네.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이랑 무승부도 잘한 거예요. 아내가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래. 6월 14일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조별 경기였다. 이 경기를 이기면 16강에 갈 수 있었다. 그날은 나도 긴장했다. 회사에서도 모두 긴장한 분위기였다. 과장님, 오늘 꼭 이겨야 하는데. 그러게. 포르투갈이 강팀인데.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치킨을 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TV 앞에 모여 있었다. 다들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아빠, 응. 치킨을 테이블에 놓았다. 경기가 시작됐다. 14분 한국이 선제골을 넣었다. 박지성의 골이었다. 들어갔다. 집안이 난리가 났다. 나도 소리쳤다. 이거다. 이대로만 가면 돼. 경기는 계속됐다. 한국은 잘 막아냈다. 포르투갈의 공격을 버텨냈다. 이겼어. 이겼어.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아내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정말 좋았다. 경기가 끝났다. 16강 진출이었다. 16강이다. 16강. TV에서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돌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관중석도 난리였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16강이에요. 아내가 내 팔을 붙잡고 좋아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언제 이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봤더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돌렸다. 그래. 잘했네. 나는 짧게 말하고 소파에 앉았다. 그 후 한국은 계속 이겼다.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4강까지 갔다. 매 경기마다 우리 가족은 함께 TV 앞에 모였다. 치킨을 먹으며 과자를 먹으며 함께 응원했다. 아내는 매번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때로는 페인팅도 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런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오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러웠다. 저렇게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다는 게. 6월 25일 독일과의 4강전. 아쉽게 졌다. 0-1.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울었다.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 아쉽다.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잘했어. 4강까지 간 게 어딘데. 나도 아쉬웠다. 정말 아쉬웠다. 월드컵이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다. 다시 회사에 가고 늦게 퇴근하고 집에서는 각자의 방에 있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응? 월드컵 때 좋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보고 함께 응원하고. 그래. 앞으로도 가끔 그렇게 모이면 안 될까요? 꼭 축구가 아니어도 영화를 보거나 뭔가 함께. 아내의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 바빠. 회사 일도 많고. 그래도 됐어.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 아내의 표정이 떠올랐다. 실망한 표정. 하지만 곧 지워버렸다. 뭘 그런 걸 바래. 다 큰 어른들이 맨날 모여서 뭐하게. 2003년 마이너스 결혼 19년 차. 2월. 2003년. 결혼한 지 19년 차.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각방을 쓰자고 말해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다. 이 생활이 너무 좋다. 그 제안을 한 건 1월이었다. 새해가 밝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나 요즘 일찍 자야 하는데 당신이 늦게까지 TV 보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우리 각방 쓰자. 각방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라고 꼭 같은 방 써야 하는 법이 있어? 요즘 각방 쓰는 부부 많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싫으면 말고. 아니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래, 그럼 당신이 안방 써. 나는 작은 방 쓸게. 네, 그날부터 우리는 각방을 썼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다. 저녁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게 정말 편하다는 걸. 아내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예전처럼 아내가 빨래와 청소 등 집안 살림은 그대로 도맡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지 빨리 생각해 볼 걸 하는 후회도 있지만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내를 보지 않아도 됐다. 아내는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나는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면 됐다. 저녁에 들어와도 아내와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 다녀왔어요. 네, 이것만 하면 됐다. 저녁 먹고 내 방으로 들어가면 끝이었다. 아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TV를 보든 책을 읽든 울든 내 상관이 아니었다. 가끔씩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아내는 내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밥을 다시 함께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지만 무시하면 된다. 여보, 응? 우리 다시 같은 방 쓰면 안 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지금 좋잖아.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는 같이. 됐어. 나 지금이 편해. 식탁이 쟁하고 깨질 정도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노려보면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밥만 떠먹는다. 죄송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로 아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내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다. 나는 못 본 척했다. 이제 나에게 아내는 파출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듯 생활비 쥐어주면 아이들 키워주고 집안 살림 해주는 능력 좋은 파출부. 그래, 파출부. 돈 주고 고용한 파출부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아내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5월. 어느 날은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저녁에 운동을 할 거란다. 306호에 사는 아줌마랑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하루에 줄넘기 50번씩 할 거라고 내게 떠들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운동하려고요. 아내가 저녁 식사 때 말했다. 운동? 네. 306호 사는 김 여사랑 같이 운동장에서 줄넘기 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50번씩만 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다. 마치 내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던지 말던지 무시하면 됐겠지만 난 아내를 또 괴롭히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306호에 사는 호리호리한 아줌마. 하필 운동을 해도 비교되게 그런 아줌마랑 하려면 혼자 동네에 최대한 안 보이는 구석 가서 뛰고 와. 306호 김 여사는 날씬하고 예뻤다. 아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비교가 될 게 뻔했다. 운동한다고 얘기하며 내가 칭찬해 줄 것을 은근히 바랬었던 모양인지 내 말을 듣는 아내가 멋쩍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고 방으로 들어간다. 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아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였다. 베개에 얼굴을 묶고 우는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TV 볼륨을 높였다. 뉴스가 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묻어버렸다. 내가 뭐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며칠 후 아내는 정말로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306호 아줌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다. 매일 저녁 7시쯤 운동복을 입고 조용히 나갔다. 다녀올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나가는 아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무엇이든 하면서 아내를 무시했다. 아내는 매일 나갔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갔다.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나갔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내가 저녁에 운동을 나가지 않았다. 왜 운동 안 가?
처음으로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비꼬고 싶어서였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별 의지도 없는 것들이 시작한 거 끝까지 하지. 죄송해요. 나는 다시 TV를 봤다. 아내는 그 후로 운동을 나가지 않았다. 운동복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다. 줄넘기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9월 어느 날 아내가 또 제안을 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갈까요? 왜?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 바빠.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그럼 다음 주말은요? 그때도 약속 있을 거야. 언제면? 귀찮게 하지 마. 애들이랑 가고 싶으면 당신이 데리고 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주말 나는 정말로 골프를 갔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날씨가 좋았고 라운딩도 즐거웠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네. 저녁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씻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봤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후 2시에 온 메시지였다. 애들이랑 놀이공원 왔어요. 날씨가 좋네요.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들. 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같이 가면 뭐해? 어차피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여보,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요? 아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되지. 애들한테 선물이라도 사주면 안 될까요? 돈 아껴야지.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강남의 어느 호프집. 분위기가 좋았다.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즐거워 보였다. 과장님, 오늘 집에 일찍 안 들어가세요? 뭐하러? 집에 가봐야 뭐 있어.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나요? 기다리든 말든. 나는 편한 게 좋아.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다. 작은 트리였다. 아내가 준비한 모양이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응,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크리스마스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트리를 치우는 소리였다. 아내가 혼자서 트리를 치우고 있었다. 왜 저런 걸 준비했대? 누가 하라고 했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2004년 마이너스 결혼 20년 차. 2월 2004년 결혼한 지 20년 차. 아내의 아랫배 통증이 도저히 없어지질 않았는지 결국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나한테 병원에 데려다 달란다. 2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늦잠을 자고 있었다. 윽.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방에서 나왔다. 아내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서요. 미안해요. 아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병원 가. 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일어나 봐. 아내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아내의 몸이 떨렸다. 앉아 있어. 내가 옷 입고 올게. 나는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차 키를 집었다. 가자. 아내를 차에 태웠다. 근처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아내를 내렸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간호사가 아내에게 물었다. 며칠 전부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더 심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진료실로 가시죠. 아내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일단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약하고 가세요. 아내가 진료실에서 나왔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다. 어때?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요. 그래, 예약하고 가자.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웠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뭐가 문제일까? 잠깐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겠지. 소화불량이거나 그런 거겠지. 며칠 후 아내가 다시 말했다.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예약한 날이었다. 화요일 오전이었다. 지금? 네. 십시 예약이에요. 나 회사 가야 하는데. 제발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택시 타고 가. 택시비 줄게. 하지만 귀찮게 하지 마. 나 늦어.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아내에게 주었다. 3만 원. 이거로 택시 타고 가. 그리고 검사 받고 와. 아내는 돈을 받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집을 나섰다. 출근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 생각은 하지 않았다. 업무에 집중했다. 오후 3시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응, 검사 받았어? 네. 받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래, 알았어. 나 바빠. 끊는다.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아내가 전화했다. 여보, 나 자궁에 물혹이 크게 있대.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나 봐. 그래, 수술하면 되겠네. 당신이 같이 와줘야 한대요. 보호자 동의서 써야 하고. 알았어. 언제? 다음 주 금요일이요. 그때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수술이라. 귀찮네. 하루 쉬어야 하나. 그것뿐이었다. 아내가 아프다는 것보다 내가 불편하다는 게 더 컸다. 수술 날이 왔다. 금요일. 나는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다. 아내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병실에 가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왔어요? 응, 고마워요. 뭐. 어차피 와야 하니까. 간호사가 와서 서류를 주었다. 보호자 동의서. 나는 대충 읽고 사인했다.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갔다. 나는 대기실에 앉았다. 휴대폰을 봤다. 뉴스를 봤다. 게임을 했다. 시간을 때웠다. 이 시간이 지났다. 간호사가 나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계시다가 병실로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회사로 돌아갔다. 아내가 회복실에 있는 동안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싶었다. 저녁에 다시 병원에 갔다. 아내는 병실에 있었다. 깨어 있었다. 다녀갔어요? 응. 회사 일 좀 하고 왔어. 고마워요. 이제 괜찮은 거야? 네. 물혹 제거했대요. 이제 나을 거래요. 그럼 됐네. 나간다. 내일 퇴원이지? 네. 그럼 내일 와서 데려갈게. 나는 병실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내를 데리러 갔다. 퇴원 수속을 하고 집으로 왔다. 조심해서 들어가. 네. 고마워요. 아내는 절뚝거리며 걸었다. 수술 부위가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축해주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내려주고 나는 다시 나갔다. 어디 가요? 약속 있어. 저녁 늦게 올게. 네, 아내는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수술 잘 끝났다는 핑계로 한잔 하자고 했다. 과장님, 사모님 수술 잘 끝났다면서요? 응, 별일 아니었어. 다행이네요. 건강 챙기셔야죠. 그러게. 뭐 이제 괜찮을 거야. 술을 마시며 아내 생각은 하지 않았다. 2005년 마이너스 결혼 21년 차. 1월. 2005년. 결혼한 지 21년 차. 무릎 제거 수술을 한 이후로 이상하게 아내는 몸이 더 좋아지질 않았다. 수술은 2004년 11월에 했다. 이제 2달이 지났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팠다. 여보. 배가 계속 아파요. 수술했잖아. 왜 아직도 아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아파요. 병원 다시 가봐. 네, 아내는 다시 병원에 갔다. 혼자서. 나는 바빴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수술 후유증일 수도 있다고. 그럼 기다리면 되겠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입맛이 없어졌다. 밥을 잘 먹지 못했다. 입맛 없을 때 자주 먹던 유부밥도 예전엔 한 그릇 금방 뚝딱이더니만 오늘은 3숟갈도 못 먹고 오렌지 주스만 홀짝이고 있다. 쌀 아깝게 그게 뭐야. 누군 밖에서 돈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아. 큰 소리 좀 냈더니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다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기 시작한다. 억지로 크게 한 입 먹고선 우물거리다가 잘못 넘기거나 체했는지 급한 걸음으로 화장실로 가서 구역질을 한다. 윽,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곧 화장실로 따라가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등을 두드려준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러자 다시 토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예상했던 둘째 딸의 불평 섞인 소리가 앞에서 들린다. 아씨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자식 앞이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말을 둘째 딸이 말해주니 괜히 속이 시원한 느낌이다. 나는 계속 밥을 먹었다. 신문을 봤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병원 다시 가봐. 네, 5월. 그해 여름부터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거의 매일 토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여보. 나 정말 이상해요. 계속 아파요. 그럼 큰 병원 가봐. 동네 병원 말고. 네, 하지만 나는 함께 가주지 않았다. 바빴다. 정말 바빴다. 아니, 바쁘다고 생각했다. 8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정밀 검사를 해야 한대요. 뭐가 문제래? 잘 모르겠대요.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 갈 수 있어? 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9월. 9월 아내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혼자서. 나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동행하지 않았다. 사실 바쁘지 않았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다. 무서웠다. 나쁜 결과를 듣게 될까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아내는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응, 결과 나왔어? 병원에서 당신도 같이 오래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도 와야 한대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 지금 갈게.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회사를 나섰다. 손이 떨렸다. 알았어. 나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에 갔다. 아내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뺨이 푹 꺼져 있었다.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가 우리를 앉히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자궁암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자궁암입니다. 3기로 판단됩니다. 이미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시작되었습니다. 3기요? 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수술 후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내가 물었다. 5년 생존율이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0%. 반반이라는 말이었다. 아내가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가 떨렸다.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죠.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진료실을 나왔다. 폭도가 길게 느껴졌다. 아내는 비틀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 네. 병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세상은 여전히 밝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차에 타서도 침묵이 흘렀다. 시동을 걸었지만 차를 움직이지 못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려서. 아니야.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어떡하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을 거야. 치료하면 나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응. 그럴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들어가. 네. 아내는 집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아내도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내가 물었다. 아직 말하지 말자. 치료 계획 나오고 나서. 네. 그날 저녁 아이들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다. 평소처럼 TV를 봤다. 하지만 나와 아내에게는 평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10월. 수술 날짜가 잡혔다. 11월 15일. 보름 후였다. 그 보름 동안 나는 아내에게 조금 더 잘해주려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20년 넘게 쌓인 벽이 너무 높았다. 여보, 저녁 같이 먹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응. 그것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함께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요란했다. 오늘 날씨 좋았어요. 아내가 말을 꺼냈다. 그래. 네. 창문 열어놨더니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랬구나. 당신 회사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대화가 끊겼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밥을 다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위로해야 하지?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아내가 또 말했다. 여보, 산책 같이 갈래요? 지금? 네. 날씨가 좋아요. 단풍도 예쁘고. 그래, 가자.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아름다웠다. 예쁘네. 그쵸? 오랜만에 나와서 좋아요. 아내가 말했다. 옆에서 걸었다. 천천히. 여보, 응, 우리 언제 이렇게 산책한 게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 신혼 때 자주 산책했었죠. 기억나요? 응. 그때가 좋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걸었다. 아내는 힘들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고마워요. 같이 나와줘서. 응. 수술날이 가까워졌다. 일주일 전, 사흘 전, 하루 전.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다. 내가 쉬어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모습을 봤다.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마른 어깨, 축 처진 등. 언제 이렇게 야위었을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아내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가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해.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 몰랐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벽 너머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조용해졌다. 잠든 건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1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아내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왔다. 아내도 깨어 있었다.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 하지만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그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다. 걱정하지 마. 그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암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사랑해. 그 말을 해야 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손을 내렸다. 노크하지 않았다. 그냥 내 방으로 돌아갔다. 새벽 2시쯤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였다. 나도 방문을 열고 나갔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못 주무세요? 아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응. 너는? 저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복도에 달빛이 들어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내의 얼굴을 비췄다. 창백했다. 눈밑이 어두웠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네, 더 할 말이 있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웠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다. 당신, 아내가 입을 열었다. 응,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데? 그냥, 고마워요. 병원에 같이 와주고 여러 가지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가 고맙다는 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그럼 자. 네, 주무세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아내를 안아주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다. 그냥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을 다시 열고 나가기엔 용기가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 결혼식 날의 얼굴.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얼굴. 그리고 지금의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 아내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 하지만 나는 놓쳐버렸다. 11월 15일 마이너스 수술 당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간단히 씻고 병원 갈 준비를 했다. 나도 일어나 같이 준비했다.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았다. 아내는 수술 전이라 금식이었고 나는 먹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일어났다. 엄마 어디가? 막내 아들이 물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야 해. 검사 받고 올게.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언제 와? 저녁에 올게. 너희들 학교 잘 다녀와. 엄마 아픈 거야? 큰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검사만 받고 오는 거야. 정말? 응. 걱정하지 마. 아내가 아이들을 안았다. 하나씩. 오래 안았다. 다녀올게.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요. 아이들이 말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집 안을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천천히. 거실, 부엌, 아이들 방. 아이들 방 문이 열려 있었다. 책상, 침대, 옷장. 아이들이 자란 공간.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가자. 내가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내가 집에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발라드였다. 슬픈 노래였다. 껐다. 여보, 아내가 말했다. 응, 만약에 만약에 제가 수술이 괜찮을 거야. 내가 끊어 말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입원실로 갔다.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숙 환자분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내를 병실로 안내했다. 4인실이었다.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모두 여자 환자들이었다. 아내는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수술은 10시에 시작됩니다. 9시에 수술실로 모시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다. 병실에 우리 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물 마실래? 아니요. 금식이에요. 그렇지. 시계를 봤다. 8시 30분. 30분 남았다. 여보, 응, 저 무서워요. 아내가 말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수술이 무서워요. 마취하는 것도 무섭고 깨어나지 못할까 봐도 무섭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하실 거야. 그럴까요? 응, 그럴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다. 나도 무서웠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돌볼 거잖아. 만약에 만약은 없어. 당신 낳을 거야.
9시가 되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수술실로 가시죠. 네,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휠체어에 앉았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시죠. 수술 동의서 확인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다. 큰 문이 있었다. 수술실이라고 써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수술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6시간요? 네, 알겠습니다. 아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수술대로 옮겨졌다. 괜찮을 거예요. 곧 만나요. 아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아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아내가 사라졌다. 나는 대기실로 갔다. 의자에 앉았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10시. 시계를 봤다. 6시간. 오후 4시까지. 대기실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뉴스를 봤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러 갔다. 자판기 커피. 뜨겁고 쓴맛이 났다.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시계를 봤다. 11시. 1시간 지났다. 5시간 남았다. 회사에 전화했다. 과장님,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셨죠? 응. 아내 수술이 있어서. 아, 네. 걱정 마시고 잘 계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12시. 이 시간. 점심시간이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1시. 3시간. 2시. 4시간. 3시. 5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4시가 되었다. 6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수술은 끝나지 않았다. 왜 안 끝나지? 불안해졌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5시. 7시간째였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마스크를 벗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보호자 분이세요? 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의사가 나를 상담실로 데리고 갔다. 작은 방이었다. 의자 2개와 책상이 있었다. 앉으라고 했다. 앉았다. 의사도 앉았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암이 예상보다 더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혈관에도 침범해 있었고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혈을 하고 지혈을 시도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의사의 눈도 붉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겨우 말을 꺼냈다. 환자분을 보시겠습니까? 네.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의사가 부축해 주었다. 다른 방으로 갔다. 아내가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천을 걷어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잠든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편안해 보였다. 여보. 불러봤다. 대답이 없었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여보. 일어나. 흔들어 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여보. 목소리가 커졌다. 제발. 일어나. 눈물이 났다. 어젯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원히 늦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왜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놓으면 정말 끝이었다. 제발, 제발, 돌아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장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요. 가족분들께 연락하시겠어요? 아이들. 그제야 아이들이 떠올랐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제가 연락할게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큰딸에게 전화했다. 아빠? 응. 엄마는? 수술 잘 됐어? 아빠? 병원에 와. 너희들 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와. 제발.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아이들이 도착했다. 셋 다 학교를 조퇴하고 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빠, 응. 엄마는? 엄마 어디 있어? 막내 아들이 물었다.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큰딸이 소리쳤다. 엄마가 수술 중에 돌아가셨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거짓말이죠? 둘째 딸이 물었다. 미안해. 거짓말이라고요. 둘째 딸이 소리쳤다. 엄마, 막내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큰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세 아이 모두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아이들을 아내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아이들은 엄마를 봤다. 엄마, 막내 아들이 아내에게 달려갔다. 아내를 흔들었다. 엄마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다. 큰딸도 다가갔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이래요? 엄마. 눈물이 아내의 손에 떨어졌다. 둘째 딸은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 싫어. 싫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2005년 11월 15일 오후 3시 42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42살이었다. 2006년 마이너스 아내가 떠난 지 1년. 1월. 2006년. 결혼한 지 22년 차.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7일. 아니, 이제는 1년이 지났다. 아내가 죽었어도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는 떴고 사람들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가게들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아이들도 몇 개월은 슬픔에 잠겨 정신을 못 차리는 듯 싶더니 지금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큰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다. 가끔 주말에 집에 온다. 하지만 몇 시간 있다가 금방 나간다. 아빠 건강 챙기세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간다. 김치, 계란말이, 나물, 찌개. 고마워. 제대로 드세요. 안 드시면 안 돼요. 알았어. 하지만 나는 먹지 않는다. 그냥 상해서 버린다. 먹고 싶지 않다. 입맛이 없다. 둘째 딸은 대학에 들어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집에 거의 오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게 들렀다가 간다. 아빠 나 갈게. 그래, 돈 좀 줘요. 학비 내야 해. 여기. 돈을 주면 받아가고 나간다. 대화는 그게 전부다. 막내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나와 함께 산다. 하지만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지 게임하는지 뭘 하는지 모른다. 저녁 먹었냐? 네. 학교는?
그냥요. 숙제 많아? 그냥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그게 전부다. 대화라고 할 수도 없다. 가끔 막내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밤늦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소리.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한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른다. 나 또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 난 아내의 인생에 있어 나쁜 남편이었고 아내가 죽었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없는 거니까. 아니, 달라진 게 있다. 더 나빠졌다. 훨씬 더.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나를 맞이한다.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없다.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식탁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텅 비어 있다. 장을 본 지 한 달이 넘었다. 큰딸이 갖다 놓은 반찬도 다 상했다.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운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린다. 혼자 먹는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양말에는 구멍이 났다. 아내가 없으니 아무도 다려주지 않고 아무도 꿰매주지 않는다. 그냥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간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신경 쓰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말한다. 과장님, 오늘 좀 옷이 알아. 힘드시죠? 괜찮아. 괜찮지 않다. 하나도 괜찮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한다. 퇴근해도 왔어요. 라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 불 꺼진 집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차갑다. 현관에 들어서면 냄새가 난다. 쓰레기 냄새. 치우지 않은 지 며칠 됐다. 치울 기력이 없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여 있다. 청소한 지 몇 주 됐다. 창문도 닫혀 있다.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는다. 아니, 먹지 못한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없다. 결국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그냥 술만 마신다. 소주 한 병. 혼자 마신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고. 그냥 마신다. 취하면 잠든다. 소파에서. 침대에 가는 것도 귀찮다. 다음날 아침 몸이 아프다.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상관없다. 출근한다. 또 하루를 버틴다. 집은 점점 어질러진다. 청소를 할 기력이 없다. 빨래가 쌓여간다.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인다.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다. 빈 소주병도 쌓여 있다. 담배꽁초도 쌓여 있다. 담배를 다시 시작했다. 20년 만에. 아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공간일 뿐이었다. 아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악몽을 꾼다. 매일 밤. 아내가 나온다. 꿈에. 때로는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손을 내민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 아내는 멀어진다. 사라진다. 때로는 울고 있다. 왜 그랬어요? 하고 묻는다. 왜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프다. 수술대에 누워 있다. 피를 흘리고 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말한다. 나는 다가가려고 한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아내는 죽어간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깬다. 식은 땀을 흘리며. 숨이 가쁘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다시 잠들지 못한다. 천장을 본다. 아침까지. 회사에 가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실수가 잦아진다. 과장님,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오류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지 않다. 과장님, 회의 시간 놓치셨어요. 아, 미안.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다.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하다.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모든 게 공허하다. 동료들이 격려한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감사합니다. 부인분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시간이 약이라고? 1년이 지났지만 아프다. 오히려 더 아프다. 처음 몇 개월은 그냥 멍했다. 현실감이 없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곧 집에 가면 있겠지. 아내가 왔어요. 하고 맞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다. 그때마다 다시 깨달았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6개월쯤 지나니까 현실이 되었다. 아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아내가 생각난다. 아내의 목소리. 여보 일어났어요? 저녁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았어요. 사랑해요. 마지막 말은 아내가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들리는 것 같다. 아내의 웃음. 환하게 웃던 모습. 수줍게 웃던 모습. 아이들을 보며 웃던 모습. 아내의 손길. 밥상을 차릴 때의 손. 아이들을 쓰다듬을 때의 손. 빨래를 널 때의 손. 그리고 후회가 밀려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매일 밤 운다. 소리 내어 온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베개를 적신다. 눈물로. 미안해. 미안해. 제발. 제발 돌아와.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 3월. 3월이 되었다. 아내의 제삿날이었다. 일주기. 아이들이 모였다. 함께 음식을 차렸다. 큰딸이 주도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아내가 했던 것처럼. 둘째 딸도 도왔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 해야지. 막내 아들도 도왔다. 누나, 이거 어떡해?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음식이 차려졌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 잡채, 전, 나물, 과일. 사진을 놓았다. 아내의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절을 했다. 함께. 하나씩.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딸도 울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막내 아들도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절만 했다. 미안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사랑해주지 못해서. 절을 하며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아빠, 큰딸이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아빠도 우셔도 돼요. 울었다.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미안해.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건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나 자신에게, 모두에게 미안했다. 제사가 끝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말했다. 그러게. 큰딸이 대답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 둘째 딸이 말했다. 엄마 요리가 최고였지. 내가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 막내 아들이 울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제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시 흩어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을 정리했다. 음식을 치웠다. 설거지를 했다.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해. 말했다. 사진에게. 사랑했어.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고 있었다. 7월.
여름이 왔다. 7월 12일. 아내의 생일이었다. 그날 나는 아내의 무덤을 찾아갔다. 꽃을 들고. 아내는 고향인 충남 논산에 묻혀 있었다. 시골 공동묘지. 조용한 곳이었다. 차로 2시간 걸렸다. 오랜만에 운전했다. 요즘 거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어디 갈 곳도 없었다.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주차하고 걸어 올라갔다. 언덕길이었다. 숨이 찼다. 아내의 묘를 찾았다. 작은 비석이 있었다. 이미숙. 1963년 7월 12일생, 2005년 11월 15일망.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비석을 닦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잡초도 자라 있었다. 뽑았다. 하나씩. 꽃을 놓았다. 국화. 아내가 좋아하던 꽃. 여보. 생일 축하해. 무덤 앞에 앉아 말했다. 미안해. 살아있을 때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지. 가방에서 소주를 꺼냈다. 한 병. 잔도 가져왔다. 술을 따랐다. 자네. 그리고 땅에도 조금 부었다. 한잔해. 오랜만이지? 혼자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나도 한 잔 마셨다. 내가 너무 못했지. 정말 못된 남편이었지. 눈물이 났다. 왜 그랬을까? 왜 당신한테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술을 마셨다. 쓰고 아프다. 당신이 매일 뭘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깨우고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한숨이 나왔다.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지.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왜 말하지 못했을까? 당신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줬어야 했는데, 손 잡아줬어야 했는데, 수술 전날 밤 말했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가봐야겠어. 어두워지기 전에. 일어섰다. 무릎에 흙이 묻었다. 털지 않았다.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뒤돌아서 걸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다. 다시 돌아봤다. 무덤이 보였다. 작고 외로워 보였다. 사랑해.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또 울었다. 운전하면서 울었다. 위험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집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봤다. 결혼식 날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있는 아내. 예뻤는데. 정말 예뻤는데.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가 망쳐버렸어. 당신의 인생을.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꽉 안았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8월, 9월. 나는 매일 아내의 무덤을 찾아간다. 퇴근하면 곧장 무덤으로 간다. 2시간 걸려서. 매일. 회사에서 동료들이 걱정한다. 과장님, 요즘 매일 조퇴하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볼 일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다들 알고 있다. 내가 어디 가는지. 무덤에 도착하면 앉는다. 거기 앉아 아내와 이야기한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대답은 없다. 김 대리가 실수를 해서. 내가 처리했어. 바람 소리만 들린다. 날씨가 쌀쌀해졌어. 당신이 좋아하던 가을이야. 새 소리가 들린다. 막내가 어제 늦게 들어왔어. 친구들이랑 놀았나 봐. 벌레 소리가 들린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매일 운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다. 어두워지면 돌아간다. 집으로. 텅 빈 집으로. 9월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아내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했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소중했지만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이다. 결정했다. 아내 곁으로 가기로. 9월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3통. 하나씩. 큰 딸에게.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잘 자랐어. 엄마 닮아서. 동생들 잘 부탁한다. 아빠가 못해준 것들 내가 해주렴. 너희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라. 꼭. 그리고 너의 소중한 사람을 아빠처럼 대하지 마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라. 소중하다면 소중하게 대해라. 후회하지 마라. 아빠처럼. 사랑한다. 아빠. 둘째 딸에게. 지은아, 넌 엄마를 제일 닮았어. 얼굴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 아빠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못 이룬 꿈들 내가 이뤄라. 넌 할 수 있어. 엄마의 딸이니까. 사랑한다. 아빠. 막내 아들에게. 준호야, 막내 아들. 우리 귀한 아들.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없구나. 미안하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 잘 컸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빠 같은 남편이 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아빠가 못한 것들 내가 해라. 사랑한다.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아빠.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놓았다. 하나씩. 이름을 써서. 방을 정리했다. 쓰레기를 버렸다. 빨래를 했다. 설거지를 했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청소를 했다. 집 전체를. 오랜만에. 거실, 부엌, 욕실, 방들. 아내가 살던 흔적들이 보였다. 부엌 찬장에 아내가 쓰던 앞치마. 거실 소파에 아내가 놓던 쿠션. 화장대에 아내가 쓰던 화장품들. 하나하나 만져봤다.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었다. 해가 졌다. 마지막 준비를 했다. 소주 한 병을 챙겼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한잔하고 싶었다. 수면제를 챙겼다. 한 달치. 몰래 모아뒀다. 아내의 사진을 챙겼다. 결혼식 사진. 그리고 집을 나섰다. 다녀오겠습니다. 텅 빈 집에 인사했다. 돌아오지 않을 거지만.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논산으로 향했다. 아내의 무덤으로. 이 시간을 달렸다. 마지막 운전이었다. 해는 이미 졌다. 어두웠다. 하지만 길은 알고 있었다. 매일 왔으니까.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주차하고 걸어 올라갔다. 손전등을 켰다. 길을 비췄다. 아내의 묘를 찾았다. 지금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소주병이나 들고 있는 날, 마치 욕하는 듯 달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를 내리쬐고 있다. 달이 밝았다. 보름달이었다.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두웠다. 여보. 나왔어. 무덤에 술을 따른다. 자네. 그리고 땅에. 같이 한잔하자. 나도 마셨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난다. 나.
왜 그랬을까? 왜 당신한테 그렇게 했을까? 당신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줬어야 했는데, 손 잡아줬어야 했는데, 괜찮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수술 전날 밤, 당신 방문 앞에 섰었어. 녹화하려고 했어. 하지만, 하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사랑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목이 메인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 생각이 나. 당신 목소리, 당신 웃음, 당신 손길. 그리고 후회해. 왜 그랬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갈게. 당신 곁으로.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낸다. 수면제. 한 달치. 뚜껑을 열었다. 흰 알약들이 보였다. 나 이제 갈게. 당신 곁으로. 약을 삼킨다. 한 알, 두 알, 세 알, 10알, 20알. 다 물 없이 삼켰다. 쓴맛이 났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소주로 넘겼다. 한 병을 다 마셨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무덤에 기대에 앉았다. 눈이 감긴다. 몸이 무겁다. 여보. 기다려. 금방 갈게. 마지막 생각이었다. 눈이 감겼다. 천천히. 달빛이 보였다. 밝았다. 그리고 아내가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을 내밀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응. 늦었어.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가요. 응. 가자. 함께 걸었다. 빛 속으로. 누군가 나의 일기를 발견한다면 난 아내의 곁으로 가 있는 거겠지. 제발 오늘로서 나의 모든 것이 끝이 나기를. 내 목숨 버려서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한 여자를 쓸쓸하게 죽게 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내가. 나도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벌을 받더라도 죽은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 만나고 싶다. 2006년 9월 충남 논산에서 자살한 고 김모 씨의 일기. 에필로그. 2006년 9월 30일 오전 충남 논산의 한 공동묘지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무덤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빈 소주병과 약병이 옆에 놓여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을 쥐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경찰이 그의 집을 조사했다. 책상 위에 3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자녀들에게 쓴 편지였다. 그리고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 아내와의 추억 후에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늦었지만. 그는 47살이었다. 아내 옆에 묻혔다. 나란히.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김재영. 1959년 3월 5일생, 2006년 9월 30망.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이제 그녀 곁에서.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달은 남자의 이야기. 사랑했지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 소중했지만 소중하게 대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며 살다가 후회를 안고 떠난 남자의 이야기. 부디 이야기를 읽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길.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길. 후회하지 마시길. 너무 늦기 전에.